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미래통합당 최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 잘하는 두 분이 나오셔서 오늘 어떤 토론이 될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됐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두 채 중에 서울 반포집이 아니라 청주집을 팔겠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다가 결국 오늘은 반포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일단 여당 의원분께 여쭤볼게요. 이제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겠습니다만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서운했던 마음, 또 허탈했던 마음들을 좀 달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끝입니까? 네. 예. 어떻게 결정 보셨습니까? 예, 보통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울에도 집이 있고 또 고향 지역구에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고향 집을 팔고 서울을 남겠다고 해서 이제 다시 고향에서 정치하실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그게 굉장히 고향 사람한테도 서운할 테고 지금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거든요. 예. 예, 서울의 집값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아니고 약간 엉뚱한 뭐 신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에 결국 팔게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집 파는 순서를 서울집을 먼저 팔고 청주집을 나중에 팔았으면 이게 시세 차익에 대한 그 과세가 훨씬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한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야박한 말씀이시고 예. 이제 아마 말입니다. 순리대로 보면은 예. 그 청주집은 비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집은 자제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운 방향으로 생각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직자의 처신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허탈한 사항을 생각하면 가족으로 옮길 각오를 하고 강남집을 먼저 좀 결단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도 빨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은 매각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 있고 반헌법적인 발상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 또는 사회의 지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실은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도대체 정책 결정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혹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폭등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은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뭐 한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의 보호가 되겠습니다만 또 그런 시세 차익이 많이 내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좀 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계기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어려운 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좀 나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원께서는 좀 어느 쪽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역이 마산 하포여서 마산 하포 같은 경우는 정말 집값이 바닥이거든요. 집 예.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정말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자면 이해상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자기 이해가 물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엄정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 때문에 정책, 특히 정권을 쥐고 있고 또 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이해상충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엄정했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그 사유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그걸 확립을 해야겠죠. 행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들이 지금 뒤늦게 고위공직에서 드러나고 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국회고
또 정부고 이 고위공직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엄정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공정의 문제를 지금 그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 팔라고 했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노영민 실장이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판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또 이번에도 강력히 권고를 했다고 해서 얼마나 팔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사실은 이번에 총선 후보자 애들에게 다주택자의 경우에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2년 안에 한다라고 했는데 왜 2년 안이냐 이렇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을 다 자기가 갖고 있고 비어 있으면 당장 내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사한 안에들 들어가 보면 뭐 누군가가 와서 전세를 사는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 이렇게 약속된 것을 끝까지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계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후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물론 소명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형태와 틀들로 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반드시 불필요한 투기성 집이 다주택들이 있는 것들은 좀 고위공직자들은 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새로운 사회적인 계기 또 기준으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걸 전수조사를 어제 했더라고요. 이게 2년 내에 안 팔면은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은 거의 다 지난 3월에 재산 등록에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사한 분들은 초선 의원이나 비례대표의 경우는 이달 7월 30일까지 다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등록돼 있는 재산이 얼마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필요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저희 원내에서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보고하고 또 그것들이 그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약서는 안 썼는데 원희룡 지사는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들은 집 팔고 좀 떳떳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뭔가 분위기 같은 게 궁금한데요. 국민의 기대, 국민의 분노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조치들을 다 하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역대 정권에 보면 이게 어떤 보자면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 또 경제 정책의 하나의 반영입니다.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 물을 테고요. 이것이 지금 여당의 책임, 야당의 책임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여야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을 다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의원들이야 그렇다 쳐더라도 기재위, 국토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에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또 참여연대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의원들만이라도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양태라든가 지금 우리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아주 고의적으로 그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걸 계속 보유하고 또 보유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비난의 소지가 커지겠죠. 그건 그리고 정말 이 직접적인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를 봐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 분이 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9일 10시입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데드라인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입장을 정해라고 말한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지금 일주일 가까이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 시점까지 답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총장은 지금 누굽니까? 검찰총장은 바로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면서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장관에 대해서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고 뭘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부당하다.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검사장 회의, 그 검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추미애 장관이 다 임명한 검사장들입니다.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서 그럼 이렇게 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지나친 월권이고 굉장히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왜 이렇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또 여권이 나서서 이렇게 하나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까지 데드라인을 일단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가 두 번째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놓고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일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에 대한 조사이니 총장이 수사권의 독립을 보장해라라는 입장인 거고요. 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떠나서 검찰청은 내가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지휘하는 것이니 법무부 장관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들 계속 이렇게 입장이 하루하루씩 오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다. 예. 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장 회의라는 건 법적으로 없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장검사에 전체에 대한 회의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서로 다른 건데 다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 측근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냥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권 독립, 나아가서 검찰의 독립에 대해서 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검사장 회의에서도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는 크게 두 번의 지위를 발휘했는데요. 한 네. 번은 자문당 구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관여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수사팀의 수사지휘를 보고받고 하는 것. 이 두 건인데 앞에 건은 검사장 회의에서 무관하다. 또 즉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뒤에 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보는 관점이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한 본질이냐 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측근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대통령 측근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관여해서 자문단을 짜는 것. 그럼 누가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이 과정을 큰 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또 검찰의 중립의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제안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도 빠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빠지고 제3의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는 네. 제안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초반에는 검토해달라는 이야기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뒤에 가서는 아예 법무부에서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말아달라. 이게 즉 이제 그 시간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눈에 대해서 두 분 다 법무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연관돼서 보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 상황을 사실 제일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건은 지금 그 측근의 비리가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판단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예컨대 어느 종편 방송 기자가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이제 검찰총장의 가까운 사이인 검사장과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수사 과정에 보니까 그런 거래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결론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거래가 있다고 또 다른 제3자가 어느 지상파 방송이랑 또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이게 이제 정은유착이라 그러고 한쪽은 검은유착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수사팀과 검찰총장입니다. 이걸 두고서 그 검은유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수사 과정, 그게 나온 이른바 녹취록이라는 사안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명명백하게 있는데 이걸 다른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가면서 지금 검찰총장의 접근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검사장 회의, 예. 검사장을 통해서 검사장은 왜냐하면은 각 수사 지휘자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바로 장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이제 총장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정말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그 손가락에 뭐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에 대해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좋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예, 물러나라고 지금 여당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금 물러나라고. 그리고 지금 또 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당내 회의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도 보고받았을 테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했다면은 이 두 분을 다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이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면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떳떳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우리 최 의원님하고 저가 잘 지키겠습니다. 네, 저희 잘 지켜드리고요. 저희도 예. 2년의 임기를 잘 지키는 것이 옳고 순리다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 소위 거대 여당, 170석이나 되는 여당, 180석 가까이 되는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뭐 거취 문제를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게 해서 얻는 덕이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본인들이 받은 검찰 권력 안에서 합법적으로 월권하지 않고 써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의 눈에 뭐 맞습니다. 뭐 사실 측근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례적인 건 또한 사실입니다. 예.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게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구나라고 느껴진다라면 그렇다면 총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전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무슨 청와대가 지시해서 또는 뭐 이 과정을 총장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는 물론 야당은 또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정중하게 올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청와대가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5명이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44.6%가 긍정적이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두 분은 이 국민들의 의견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먼저 강현 씨 저희부터 여쭤볼까요? 할까요? 네. 예. 저는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메시지입니다만 인사가 메시지라는 여의도 격언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박지원 국정원장. 이 보통 국정원 자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은 가장 그 정부의 측근이 갔던 자리였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거기 갔던 분들 중에 뭐 박근혜 정부만 해도 4분의 국정원단이 지금 현재 다 구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원세훈 국정원장님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댓글 사건으로 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부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은 현 정부의 같은 정당을 하지 못한 분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국정원이 옛날처럼 그 소위 말하면 측근이 그 대통령의 측근, 뭐 가까운 분들이 하면서 국내 사찰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명징한 메시지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대북 관련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더 이어서 서훈 안보실장으로 네. 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임종석 대통령 특보로 임명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로 자리 잡느냐 아니면 평화로 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우선 여론조사에 이렇게 뭐 이게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교 안보만은 이건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런 당장 여론조사에서도 딱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에도 실패의 사례를 찾아야 되고 실패의 교훈을 찾아야 되죠. 국정원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어떤 정보전쟁. 갈수록 정보전쟁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경제부터 외교, 안보, 군사까지 모든 정보를 다루는 것인데 이제 뭐 국내 사찰을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 전문가 그래서 뭐 외지에 외국 신문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CIA라든가 이런 그 수장들을 스파이 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첩보전의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분들은 어떤 특정 정책을 직접 관장하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서훈 실장의 경우도 서훈 실장 내정자죠. 내정자의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 북한을 방문하고 대북 특사로 가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훈 국정원장이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임종석 실장이 가야지 되지. 왜냐하면 서훈 국정원장은 오히려 그 북한의 대북 정보를 더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도 함께 분석해야 되고 스스로 정보를 판단해서 정보전을 벌여야 될 최고 책임자가 한 협상에 끼어들게 되면은 그 정보의 공정성이 어긋나게 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도 바로 대북 정보전의 실패라고 봅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지, 미국은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그게 북한의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또 미국의 실망 이런 걸 한꺼번에 부른 것. 근데 그분이 다시 안보실장 갔다는 것도 좀 문제고 또 그런 교훈을 살린다면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 그러면은 비서실장을 하시든지 대북 특사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국정원장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글로벌 정보 전쟁의 수장을 그 정보전에도 어두운 분을 더구나 대북 송금 특검에서 징역형을 받은 분입니다.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그 논란 속의 임무를 다시 했다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예, 박지원 네. 국정원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좀 네, 잠깐만 추가로 네, 짧게 말씀드리면 들어볼까요?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하면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4년 상임위원 하면 제가 학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하면 석사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예. 우리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18대, 19대, 20대 정보위원으로 12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에 대한 논란의 여지들은 저는 이후에 또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만 2000년 6.15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정상회담에 송호경 당시 북측 특사와 만났던 실무 접촉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지점 물론 만족하는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걸 기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저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정보위원장 선출이 우선일 것 같긴 한데 꾸려지면은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피 튀기는 또 설전이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통합당의 최영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